1995년 미국 전역이 하나의 재판에 주목했습니다. 전 NFL 스타 오렌탈 제임스 O.J. 심슨이 전처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친구 로널드 골드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사법제도, 유명인의 특권,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1994년 6월 12일 밤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지역의 고급 콘도미니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35살의 니콜 브라운 심슨과 25살의 로널드 골드만이었습니다. 니콜은 O.J. 심슨의 전처로 1992년 이혼한 후에도 두 아이의 양육 문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널드 골드만은 인근 메초그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청년으로 니콜이 저녁 식사 후 잃어버린 선글라스를 가져다 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은 목과 복부에 깊은 칼상을 입어 거의 목이 잘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골드만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피해자들의 혈흔과 함께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렌탈 제임스 심슨은 194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1968년 하이즈만 트로피를 수상한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1969년 NFL 드래프트 1순위로 버팔로 빌스에 입단한 후 1973년 시즌에는 NFL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2000야드 돌파를 기록하며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배우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허츠 렌터카의 광고에서 공항을 뛰어가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더 주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종을 초월한 미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O.J. 심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심슨과 니콜의 관계 이력이었습니다. 1989년 신정날, 심슨은 니콜을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니콜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슨의 위협과 스토킹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범행 당시 심슨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했습니다. 심슨은 사건 당일 밤 시카고로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시간대에 대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물적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슨의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피 묻은 양말이 발견되었고 그의 흰색 포드 브롱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심슨의 왼손에 있던 상처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주목받았습니다. 심슨은 로스앤젤레스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언론에 의해 드림팀이라고 불렸으며 존 코크런, 앨런 더쇼위츠, 애프리 베일리, 로버트 샤피로, 로버트 카다시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심슨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인종적 편견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존 코크런은 뛰어난 웅변술과 함께 인종 문제를 재판의 핵심으로 만들어갔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심슨이 체포영장을 피해 도주를 시도한 사건은 미국 방송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친구인 알 카울링스가 운전하는 흰색 포드 브롱코에 탄 심슨을 경찰이 저속으로 추격하는 장면이 약 2시간 동안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추격전은 9,50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으며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브롱코 안에서 심슨은 권총을 들고 있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자극하지 않으려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추격했고 결국 심슨은 자택으로 돌아와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슨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미국 사회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1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랜스 이토 판사가 재판을 주재했고 검사 측에는 말시아 클라크와 크리스토퍼 다드니, 변호인 측에는 드림팀이 맞섰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여러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NA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DNA 감식은 아직 새로운 기술이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심슨의 DNA가 일치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증거 수집과 보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종적 편견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수사관이었던 마크 퍼먼 형사에 대한 공격이 핵심이었습니다. 퍼먼은 심슨의 자택에서 중요한 증거인 피 묻은 장갑을 발견한 인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퍼먼이 과거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녹음 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퍼먼은 흑인들에 대한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존 코크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 전체가 인종적 편견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장갑 시연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장갑이 심슨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다든 검사는 심슨에게 직접 장갑을 착용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슨이 장갑을 끼려고 할 때 장갑은 그의 손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슨은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가죽장갑을 끼려고 했고 장갑이 피로 인해 수축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에게는 장갑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존 코크런은 이를 활용하여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즉 맞지 않으면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배심원단의 구성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2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2명이 히스패닉 1명이 백인 1명이 혼혈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소수민족 배심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심원단 구성은 양측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인단은 로드니 킹 사건과 1992년 LA 폭동을 언급하며 LAPD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중심의 논리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O.J. 심슨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미디어 관심을 받은 재판 중 하나였습니다. CNN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가 재판을 생중계했고 매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법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법정 텔레비전 방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말시아 클라크 검사는 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화제가 되었고 존 코크런은 유명한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판사인 낸스 이토까지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5년 10월 3일 배심원단은 단 4시간의 심의 끝에 O.J. 심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약 1억 5천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판결 발표 순간 미국 사회의 인종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판결은 오랫동안 편견에 시달려온 흑인이 백인 중심의 사법제도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백인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이 특권을 누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슨은 1997년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골드만과 브라운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심슨이 두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아닌 증거의 우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심슨은 3,3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그의 주거지와 연금은 압류될 수 없었고 그는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자산 보호를 받았습니다. 심슨 재판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흑인과 백인의 반응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 간 인식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백인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제도의 실패로 여겼습니다. 반면 많은 흑인들은 이를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흑인이 백인 중심의 사법 제도에서 처음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흑인 피고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슨 재판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DNA 증거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의 개선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 수집과 보관의 문제점들은 전국적으로 과학 수사 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재판의 텔레비전 중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러 법원에서 재판 중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드림팀의 변호사들은 재판을 통해 각기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존 코크런은 미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2005년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앨런 더쇼위츠는 하버드 법과대학 교수로서 명성을 유지했지만 후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을 겪었습니다. 로버트 카다시안은 재판 후 사업에 집중했지만 그의 딸들인 킴, 클로이, 코트니 카다시안이 리얼리티 쇼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킴 카다시안은 후에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니콜 브라운 심슨과 로널드 골드만의 가족들은 재판 이후에도 고통받았습니다. 골드만의 아버지 프레드 골드만은 심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심슨의 자서전 출간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니콜의 가족들은 심슨과 니콜 사이의 두 아이들인 시드니와 저스틴의 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슨은 아이들의 친권을 유지했지만 니콜의 가족들은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슨은 무죄 판결 이후에도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2008년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포츠 기념품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뒤늦은 정의의 실현으로 여겨졌습니다. 2017년 심슨은 가석방되어 네바다주에서 조건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미국의 영웅이었던 그는 논란의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심슨 재판은 미국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가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2016년 FX 네트워크의 드라마 더 피플 V O.J. 심슨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는 에미상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정 드라마와 리얼리티 TV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의 생중계는 법정 프로그램의 인기를 높였고 이후 저지 주디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O.J. 심슨 재판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종 문제는 여전히 미국 사회의 핵심 이슈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그에 따른 시위는 심슨 재판 당시의 인종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명인의 특권과 부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 빌 코스비 등의 사건들은 유명인들이 오랫동안 법의 심판을 피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슨 재판은 미국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통합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인종, 계층, 지역에 따라 분열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995년의 O.J. 심슨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재판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갈등을 집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법률, 언론, 인종관계, 유명인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